미국 상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산 미사일이 97% 명중률을 찍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83%였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미사일 창고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은 12조 원을 들고 한국에 달려왔습니다. 트럼프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과는 절대 전쟁하지 마라. 핵 한 발 없이 세계 5위를 만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하트 상원 빌딩 지하 2층 보안 브리핑룸에 긴급 소집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로버트 캠벨,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으로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새벽 4시에 울린 전화 한 통이 저를 침대에서 끌어냈어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온 암호통신이었습니다. 등급은 최고 기밀. 30년 동안 이런 등급의 호출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브리핑룸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사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4명, 국방부 차관보, 합참작전부장, 그리고 방산업체 대표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번의 브리핑을 들어왔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합참작전부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빨간 글씨로 2단어가 떠올랐어요. 미사일 위기. 이란 전쟁이 터진 지석 달째였습니다. 중동 하늘에서 매일 수십 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미사일을 잡아내는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국이 자랑하는 방공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작전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패트리어트 비축량. 전쟁 전 대비 잔여율 14%. 14%. 이건 자동차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동이 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쏟아부은 양이 그만큼이었던 겁니다. 작전부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속도로 소모가 지속되면 5주 이내에 중동 전역 방공망에 구멍이 뚫립니다.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주둔 미군 기지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빌 해리슨 상원의원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 끝에서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미사일이 없다. 이 두 문장이 같은 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레이시온의 긴급 증산을 요청했습니다. 작전부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최소 22개월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2개월. 거의 2년이에요. 5주 뒤에 방공망이 뚫리는데 새 미사일이 나오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건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2년 뒤에 온다는 소리였습니다. 회의실 맨 끝에서 해리슨 의원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22개월이라니 말이 됩니까? 레이시온 CEO를 당장 끌고 오시오. 해리슨 의원. 텍사스 출신. 군사위원회에서 15년을 버틴 매파 중의 매파였습니다. 키가 190cm에 가까운 거구에 목소리는 회의실 벽을 울릴 정도로 굵었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죠.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로비 자금이 그의 선거, 캠프로 흘러들어간다는 건 워싱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작전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님, 생산 라인 문제입니다. 부품 수급부터 조립까지 공정을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시온뿐 아니라 로키드 마틴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숫자가 떠올랐어요. 지난달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서 본 숫자였습니다. 오산 공군 기지.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어트 포대를 빼서 중동으로 보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하늘을 지키던 방패를 뽑아서 중동에 꽂은 겁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긁어모아도 14%라니. 저는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미사일 창고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창고를 채울 방법이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를 뒤지고 있었어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 자체 증산이 안 되면 동맹국에서 가져와야 하니까요. 이스라엘 아이언돔, 유럽 SAMPT,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고개를 들었더니 국방부 무기체계 분석관 제시카 박이 서 있었어요. 34살.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석사를 마친 뒤 국방부로 온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무슨 일이지? 제시카가 파란색 표지의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방공체계 실전 운용 분석 보고서. 천궁2. 저는 솔직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천궁. 이름부터가 낯설었어요. 한국이 방공 미사일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국 방어용 중저가 체계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급으로 놓고 비교할 물건이 아니라고요. 제시카, 지금 미국산 대안을 찾고 있어. 한국산은 나중에 볼게. 제가 보고서를 밀어놓으려는데 제시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확신에 찬 눈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이란 전쟁에서 천궁2가 실전 배치된 거 아시니까? 그건 알아. 사우디에 수출된 거잖아. 명중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실전 명중률. 그건 무기의 진짜 성적표거든요. 시험장에서 아무리 잘 맞춰봐야 실전은 다른 세상이니까요. 얼마인데? 97%입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제시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난치는 건가 싶었어요. 97%. 그게 맞아? 국방정보국 확인 데이터입니다. 이란 탄도미사일 23발 교전, 22발 격추. 저는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다른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패트리어트 PAC3의 이번 전쟁 실전 데이터. 88%.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방공 체계가 88%를 찍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이 97%. 9%포인트 차이.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사일 방어에서 9%포인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0발이 날아왔을 때 패트리어트는 12발을 놓치고 천궁은 3발만 놓친다는 뜻이거든요. 그 9발의 차이에 수천 명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미국보다 좋은 무기를 만든다고? 그건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세계 질서에 균열이 가는 소리였거든요. 고마워, 제시카. 참고할게. 제시카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두 숫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8점.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애써 무시하기로 했어요. 아직은요. 다음 날 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사일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해리슨 의원이 의장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스티브 로건, 48세. 로키드 마틴 미사일 사업부 부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방산 전문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고 했지만 실체는 방산 로비스트였죠. 해리슨 의원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이 가늘었는데 웃을 때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해리슨 의원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레이시온 증산에 22개월이 걸린다면 예산을 2배로 올려서 11개월로 줄여야 합니다. 미국의 문제는 미국 기업이 해결해야 해요. 로건이 바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 합동 증산 라인을 구축하면 18개월로 단축 가능합니다. 추가 예산 40억 달러면 됩니다. 40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 그런데 18개월이에요. 5주 뒤에 구멍이 뚫리는데 18개월은 여전히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의원님, 18개월도 너무 깁니다. 당장 5주 안에 실전 배치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해리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캠벨, 대안이라면 동맹국, 무기 체계 긴급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2도쯤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해리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맹국이라. 구체적으로 어디 말이야? 이스라엘, 유럽,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해리슨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한국, 우리가 60년 넘게 지켜주고 있는 나라 아닌가?
그 나라가 만든 무기를 미군이 쓴다. 이건 세계 최강 미국에 대한 모독이야. 그 말에 로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얇게 웃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시험장에서 잘 마친다고 전쟁터에서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군 장병의 생명을 검증 안 된 장난감에 맡길 순 없습니다. 장난감.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사라 콜린스 의원이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도 해리슨의 말에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한국 방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제시카가 가져온 보고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97%라는 숫자가 뇌리에 박혀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상원의원을 설득할 수는 없었죠. 회의는 해리슨의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미국이 해결한다.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 합동 증산안으로 갑시다. 동맹국, 무기 도입은 검토 불필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뒷목을 짚었어요.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5주라는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안은 18개월짜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돌아보니 로건이었습니다. 그 가늘어진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습니다. 캠벨 보좌관,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괜히 한국산 들먹이지 마세요. 해리슨 의원님 기분만 상하게 해봐야 당신 경력만 끝나요. 충고입니다. 저에게 충고라니. 제가 이 건물에서 30년을 일하는 동안 로건은 방산업체에서 보너스나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간이 제 경력을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면서 주먹이 쥐어졌어요. 충고 고맙네요, 로건 씨.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이란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거리가 더 길고 속도가 빨라진 신형이었어요. 패트리어트의 명중률이 88%에서 83%로 떨어졌습니다. 5%포인트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 기지 근처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부상자는 없었지만 기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날아왔어요. 레이시온 증산 일정이 밀렸습니다.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핵심 부품인 시커 모듈 공급업체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해리슨 의원이 4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 계획이 종이 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제시카를 불렀습니다. 그 보고서, 한국 천궁 투거. 다시 줘볼래. 제시카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최신 데이터 추가했습니다. 지난 2주간 추가 교전 기록이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이 커졌어요. 천궁2 추가 교전 기록. 이란 신형 탄도미사일 15발 교전. 14발 격추. 명중률 93%. 이란이 새 미사일을 투입했는데도 93%였어요. 패트리어트가 83%로 떨어진 바로 그 상황에서 10%포인트 차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정말로 붙잡은 건 다음 페이지였어요. 천궁2 양산 능력. 연간 생산량 약 120기. 즉시 납품 가능 물량 확인 필요.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미국은 미사일이 없다. 만드는데 24개월이 걸린다. 그런데 한국에는 미사일이 있다. 실전에서 검증됐다. 명중률은 미국산보다 높다. 하지만 해리슨이 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무기로 삼아서요. 그리고 로건이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었죠. 한국산이 들어오면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매출이 줄어드니까 미군 장병의 목숨보다 방산업체 매출이 중요한 겁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콜린스 의원이었어요. 캠벨 보좌관,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콜린스 의원은 캘리포니아 출신이었습니다. 군사위에서 4년 차. 해리슨만큼 강경하지는 않지만 안보 문제에는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회의 때 한국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입을 닫았던 그 사람이었죠. 의원님, 무슨 일이십니까? 솔직히 물어볼게요. 한국산 방공 체계,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치인한테 확신 없는 정보를 주는 건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5주라는 시계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은 건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콜린스 의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확인하세요. 네. 한국에 가세요. 직접 보고 오시란 말입니다. 내가 출장 승인 밀어줄게요. 해리슨 모르게.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어요. 해리슨 모르게. 이건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들키면 제 경력만 끝나는 게 아니라 콜린스 의원도 타격을 입어요. 의원님, 해리슨 의원이 알면 큰일 납니다. 캠벨, 5주 뒤에 미군이 무방비로 미사일을 맞는 게 더 큰일이에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오른손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사무실 바닥에 길게 누웠어요.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하면서 미국 국방의 최전선을 지켜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려는 일은 그 30년의 신념을 의심하는 것이었어요.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미국 무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의심한 적 없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동맹국, 미국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 그게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그 질서를 뒤집는 숫자가 놓여 있었어요. 97%. 이틀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시카가 준비해준 자료가 가득했어요. 노트북에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죠.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고 있을 때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바다 아래 어딘가에 미군 함정들이 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바닥나가고 있는 그 바다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해리슨 말대로 시간 낭비일 뿐일까? 14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밝은 아침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군인 체형이었어요. 이름표에 김태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수출협력관. 그가 제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캠벨 보좌관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정이 많으니 바로 출발하시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어요. 입국장에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워싱턴보다 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보다 제 안에 있는 불안이 더 시렸습니다. 한국이라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72시간 동안 제가 보게 될 것들이 30년의 확신을 산산조각 낼 줄은,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제 믿음이 이 땅에서 무너질 줄은. 김태현이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것부터 보여주세요. 김태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정말 작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안에 담긴 자신감은 묵직했어요. 그러면 대전으로 가시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도시가 스쳐 지나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빽빽하게 솟은 아파트 숲, 아침 안개 사이로 보이는 산자락. 이 작은 나라가 핵무기 하나 없이 세계 군사력 5위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전까지 차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김태현은 운전하면서 거의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창밖으로 한국의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왕복 8차선. 양쪽에 방음벽이 정돈되어 있고 톨게이트는 전부 자동이었어요. 미국 동부 고속도로에 갈라진 아스팔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전 외곽의 어느 산자락에 차가 멈췄어요. 철조망과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군인 2명이 차를 세우고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김태현이 무언가를 보여주자 바로 통과시켜줬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저희는 ADD라고 부릅니다. ADD.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정보기관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잔디밭 너머로 회색 건물 여러 동이 보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수했죠. 미국의 DARPA 본부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고 검소해 보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프로젝터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태연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캠벨 보좌관님, 먼저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허허벌판에 낮은 건물 하나가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벌판. 55년 전 이 자리입니다. 이 건물 한 동에서 연구원 30명이 시작했습니다. 김태연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당시 한국군이 가진 무기는 전부 미국산이었습니다. 미국이 줄 때만 쓸 수 있었고 안 주면 맨손이었죠. 소총 하나 국산화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 사진이 떴어요. 작업대 위에 분해된 미사일 부품이 놓여 있고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돋보기를 들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분해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스케치하고 치수를 재고 재질을 분석했어요. 역설계입니다. 설계도가 없으니 완성품을 뜯어서 원리를 알아내는 겁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솔직히 좀 한심하게 들렸습니다. 미국 미사일을 몰래 뜯어서 베끼다니. 그게 무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이게 됐습니까? 김태연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8년 걸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미사일 하나가 발사대에서 솟구치는 사진이었어요. 하얀 연기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백곰. 한국이 직접 만든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약 200km. 서울에서 쏘면 평양을 넘어가는 거리예요. 세계에서 7번째 탄도 미사일 보유국이 됐습니다. 7번째. 그 숫자에 제 손이 멈췄어요.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8년 만에 탄도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미국이 이걸 막았습니다. 김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도 못 가는 거리죠. 한국은 겉으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숫자들이 나열됐어요. 180km, 300km, 500km, 800km, 그리고 제한 해제. 30년에 걸쳐서 족쇄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180에서 300으로, 300에서 500으로, 500에서 800으로. 그리고 4년 전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채운 족쇄를 30년에 걸쳐 끊어낸 거잖아요. 끈질기다고 해야 할지, 무섭다고 해야 할지. 족쇄가 풀리자마자 뭘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미사일 영상이 떴어요. 발사 순간의 화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제 등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현무. 탄두 무게 9톤. 보통 미사일 탄두가 500kg에서 1톤입니다. 9톤은 일반 미사일의 10배가 넘어요. 9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탄두가 약 450kg이에요. 한국이 만든 재래식 미사일의 탄두가 미국의 주력 미사일보다 20배나 무겁다고? 핵무기를 못 만드니까 재래식으로 핵급 파괴력을 구현한 겁니다. 김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국에 이런 급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가 있으니까 굳이 재래식 초대형 탄두를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핵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핵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55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미국이 족쇄를 채웠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미국에도 없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김태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천궁2를 직접 보시겠습니까?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발사 시험은 안 됩니다만 체계 전체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전 근교의 또 다른 시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ADD의 회색 건물들이 100m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건물.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천궁2 체계를 봤을 때
첫인상은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크고 복잡해요. 수십 년에 걸쳐 개량을 반복하다 보니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천궁2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21세기에 맞게 설계된 체계라서 레이더, 교전 통제소, 발사대가 컴팩트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브리핑을 담당한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패트리어트는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 추적하고 교전합니다. 천궁2는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면서 우선순위를 매겨 교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패트리어트가 저격수라면 천궁2는 산탄총에 AI를 얹은 겁니다. 이란 신형 미사일에 대해서도 대응이 됩니까?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란이 최근 투입한 신형은 종말 단계에서 궤도를 변경합니다. 패트리어트가 요즘 고전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천궁2는 정말 유도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궤도 변경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요격 지점을 수정해요. 88%가 83%로 떨어진 이유, 그리고 천궁2가 97%를 유지한 이유, 기술적인 답을 들으니 숫자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궁2 발사대 앞에 섰습니다. 초록색 도장이 칠해진 발사관 8개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미사일 하나가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 사실이 갑자기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30년의 관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성능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생산 능력. 좋은 무기여도 수량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창원으로 가시죠. 창원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경상남도 해안가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차가 공업지대에 들어서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정문에서부터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공장 부지가 끝이 안 보였습니다. 축구장 약 25개 크기입니다. 김태현이 말했어요. 저는 안전모를 쓰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어요. 자주포가 뭐냐면 혼자 움직이면서 포탄을 쏘는 대포입니다. 트럭이 끌어야 하는 일반 대포와 달리 스스로 달리면서 쏘고 도망갈 수 있는 거죠. 생산 라인 위에 K9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초록색 철갑으로 무장한 거대한 기계들이 컨베이어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로봇의 불꽃이 별처럼 튀어오르고 있었고 기름과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간 120문 이상 생산합니다. 풀 가동하면 더 나옵니다. 120문. 저는 비교 대상을 떠올렸어요. 독일의 필시 2000 자주포. 세계 최고급이라는 평가를 받던 독일산 자주포의 연간 생산량이 30에서 40문 수준이거든요. 한국은 같은 시간에 3배에서 4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55%입니다. 55%. 지구에서 팔리는 자주포 2대 중 1대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입이 벌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가격에 이 품질을 맞춥니까? 김태현이 대답 대신 옆에 서 있던 공장장을 가리켰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손이 투박하고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비결이요? 따로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독일은 우리 것이 명품이니까 이대로 사가라. 이런 식이에요. 고객 사정에 맞게 바꿔주는 건 안 된다. 자존심이 강한 거죠. 공장장의 눈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희는 다릅니다. 터키한테는 기술을 통째로 넘겨서 터키 땅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줬어요. 인도한테는 부품을 보내서 조립하게 했고요. 고객이 이건 우리가 만든 거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 체면을 세워주는 장사.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것이 세계 최고니까 조건 없이 사라. 가격? 우리가 정하는 거야. 기술 이전, 꿈도 꾸지 마. 한국은 정확히 반대를 한 거예요. 수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K9만 1800문이 넘었습니다. 수출액 14조 원을 돌파했고요. 14조 원. 한 기종의 자주포로만 14조 원을 벌었다. 저는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췄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다음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현대로템 공장이었어요. 여기서 K2 전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나토 규격 녹색으로 도색된 K2 전차 50대 이상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완성 단계의 전차들이었어요. 포탑이 장착되어 있고 궤도가 감겨 있고 출고만 남은 상태였죠. 이게 전부 폴란드 납품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 체결 후 4개월째입니다. 4개월 만에 전차 55대.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독일의 라인메탈이 레오파르트2 전차를 같은 수량 만들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그걸 4개월에 해낸 겁니다. 잠깐, 4개월이 맞습니까? 혹시 기존에 만들어둔 재고를 돌린 건 아닙니까? 김태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폴란드 맞춤 사양입니다. 나토 탄약 호환, 극한 추위 작전 패키지, 폴란드군 통신 체계 연동, 전부 신규 생산입니다. 맞춤 제작을 4개월 만에. 저는 전차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철갑의 용접 이음새를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매끄러웠어요. 급하게 찍어낸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폴란드 전체 계약 규모가 얼마입니까?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합쳐서 약 22조 원입니다. 단일 국가 수출로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22조 원. 미국 달러로 약 160억 달러.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유럽의 한 나라와 맺은 군사 거래가 이 정도 규모라니. 아, 그리고 노르웨이 계약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 다연장 로켓 천무를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수출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노르웨이라면 나토 창립 멤버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든 원조 회원국이에요. 그 나라가 미국 무기도 독일 무기도 아닌 한국 무기를 택한 겁니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어요. 나토 원조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산다. 이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성능과 신뢰를 인정한 거예요. K2 전차 한 대에 다가가서 포탑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전차가 영하 30도의 노르웨이에서 시속 65km로 질주하면서 명중률 90%를 찍었다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10발 쏘면 9발이 맞는다는 소리죠. 전차가 너무 빨라서 노르웨이 도로 속도 제한을 넘겨버렸다는 후일담도 있었고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르트, 그리고 한국의 K2, 세계 3강에 한국 전차가 올라와 있다는 걸 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울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태현이 처음으로 긴 말을 했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안티몬이라는 광물을 아십니까? 이름은 알지. 국방부 보고서에서 봤어. 그 안티몬이 없으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밤에 적을 못 찾습니다. 야간 투시경도 안 되고 적외선 센서도 안 되고 철갑탄도 못 만들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미국의 안티모니가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이 안티모니 수출을 막아버렸어요. 전 세계 안티모니의 거의 절반을 중국이 쥐고 있었는데 그 꼭지를 잠근 겁니다. 미국이 쓰는 안티모니의 60% 이상이 중국산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끊겼으니 가격이 미쳐 날뛰었죠. 톤당 1만 달러 하던 게 7만 달러까지 치솟았어요. 7배 폭등. 국방부 비축량은 1100톤. 연간 사용량 2만 5천 톤의 4%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안티모니 광산이 문을 닫은 게 2001년이에요. 25년 동안 자국 땅에서 한 톨도 안 캤습니다. 김태현이 말을 이었어요. 지금 급하게 광산을 다시 열겠다고 했지만 빨라야 3년 뒤에나 나옵니다. 3년. 또 3년이에요. 미사일도 2년 기다려야 하고 광물도 3년 기다려야 하고 세계 최강 미국이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울산 온산공업단지에 도착했어요.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에 금속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굴뚝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배관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었죠. 고려아연 온산 재련소. 세계 1위 아연 재련 회사의 심장부였습니다. 재련소 안으로 들어가자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거대한 전기로에서 금속이 녹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용탕이 흘러가는 모습은 마치 용암처럼 보였어요. 온도가 몇 도인지 물었더니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구간은 약 1200도입니다. 1200도의 열기 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헬멧 아래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내를 맡은 재련소 기술이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연을 뽑고 나면 찌꺼기가 나옵니다. 시커먼 폐기물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이걸 쓰레기로 버립니다. 저희는 안 버렸어요. 스크린에 공정 흐름도가 떴습니다. 아연 찌꺼기에서 납을 뽑습니다. 납 찌꺼기에서 구리를 뽑고요. 거기서 또 금이랑 은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부산물을 한 번 더 짜서 안티모니 같은 희소 금속까지 뽑아내요. 저는 그 흐름도를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쓰레기를 뒤져서 금을 캐내고 그 금을 캐낸 찌꺼기에서 또 보석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50년 동안 이걸 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50년 전에는 연간 5만 톤짜리 작은 공장이었어요. 지금은 연간 100만 톤을 넘기는 세계 1위 재련소가 됐습니다. 기술이사가 창고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은색 금속 블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순도 99.999% 안티모니 잉고트입니다. 5kg짜리 하나에 약 550만 원이에요. 저는 그 은색 블록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이게 쓰레기에서 나왔다니. 이 작은 금속 덩어리가 없으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장님이 되고 미사일의 핵심 부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곳이 있습니까? 기술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은 1970년대 이후로 환경 규제 때문에 재련소를 다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재련소를 지은 게 50년 전이에요. 지금은 자국 내에 안티모니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없다. 미국에 없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래서 펜타곤이 저희한테 온 겁니다. 기술이사가 덤덤하게 말했어요. 올해 미국 국방부가 약 12조 원을 갖고 왔습니다. 고려아연과 합작해서 미국 테네시주에 대형 재련소를 짓겠다고요. 울산 온산 재련소를 미국 땅에 통째로 복사하는 프로젝트예요. 12조 원. 펜타곤이 한국 기업 하나에 12조 원을 베팅했다.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 합작하면서 이 정도 돈을 태운 적이 역사상 없었어요. 미국 정부가 합작 법인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이걸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거대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승리. 한국 기술이 없으면 미국 방산이 멈추는 상황인데 그걸 승리라고 부르다니. 진짜 승리는 한국 쪽 아닌가. 하지만 웃음이 금방 사라졌어요.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이 재련소에서 50년 동안 묵묵히 찌꺼기를 뒤지던 기술자들. 남들이 쓰레기라고 치울 때 매일 밤 그 시커먼 덩어리를 현미경 아래 놓고 성분을 분석하던 사람들. 이름이 뉴스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50년이 지금 미국 국방부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겁니다. 저는 그 은색 잉고트를 내려놓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산의 이 재련소 앞에 서서 깨달았어요. 미국이 50년 동안 낮잠을 자는 사이에 이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해왔는지. 쓰레기에서 금을 캐내고 족쇄를 끊어내고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걸. 차에 올라타면서 김태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방산 기업들 전체로 얼마나 수주를 받아놨습니까? 수주 잔고 기준 약 110조 원입니다. 110조 원. 미국 달러로 약 800억 달러. 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차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걸 해리슨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장난감이라고 했던 그 인간한테. 김협력관,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봐도 되겠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했죠. 핵도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숫자로 보고 싶습니다. 김태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적절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시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계속 멈췄어요. 이걸 보고서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한국 무기를 사자는 보고서를 올린다. 해리슨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97%, 9톤, 55%, 22조 원, 12조 원, 110조 원. 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장난감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이 데려간 곳은 서울 용산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건물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백인 60대 남자였어요. 인사를 나눈 뒤 김태현이 소개했습니다. 전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셨던 분입니다. 한국 군사력 평가를 30년 넘게 해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1위부터 4위까지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전부 대국이죠.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핵무기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5위가 한국이에요.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의 국토 면적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 한국.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작았습니다. 한국 국토 면적은 세계 107위입니다. 인구는 5천만 명이 안 돼요. 핵무기는 한 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은 세계 5위예요. 3년 연속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밀도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견인포 전력 세계 2위, 자주포 전력 세계 3위, 호위함 전력 세계 3위, 예비군 병력 세계 3위, 국토가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이 좁은 땅에 이 화력이 깔려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무장된 나라가 됩니다. 그분이 비유를 해줬어요. 축구장에 거인 4명이 서 있습니다. 키 2m 넘는 장정들이에요. 그 뒤에 초등학생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고 주머니마다 수류탄이 가득 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웃기는 비유가 아니라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국방 예산도 보시겠습니까? 얼마입니까? 올해 약 68조 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시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년 동안 나라 전체를 굴리는 돈, GDP가 약 44조 원이에요. 저는 펜을 멈췄어요. 한국이 방패 사는 데만 쓰는 돈이 북한의 나라 살림 전체보다 큰 겁니까? 네. 한쪽은 무기 사는 돈이고 다른 한쪽은 밥 짓고 전기 켜고 공장 돌리는 돈 전부를 합친 거예요. 그분이 스크린을 넘겼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 현역 병력이 6년 전 55만 명에서 지금 약 4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1만 명이 사라졌어요. 출생률이 세계 꼴찌라서 군대 갈 젊은이가 마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약점 아닙니까? 보통은 약점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걸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최전방 경계 초소였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AI 카메라가 360도를 훑고 있었어요. 적외선으로 들판을 스캔하고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기계가 싸우게 만듭니다. 2040년까지 AI 기반 첨단 강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한국의 전략이에요. 경계 근무에 5만 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AI 드론과 감시 로봇을 깔면 1만 2천 명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기술 전환의 촉매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한국의 오래된 패턴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여기에 연표가 적혀 있었어요. 1969년 미국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한국은 ADD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1997년 나라가 부도날 뻔했을 때 그 구조조정을 거쳐서 삼성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됐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이 패닉에 빠지자 한국이 22조 원 계약을 따냈죠. 중국이 안티모니를 끊었을 때 50년간 찌꺼기를 뒤지던 울산의 기술이 미국의 생명줄이 됐고요. 저는 등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때릴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연료로 써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차에 타지 않고 한참 동안 용산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남산 타워가 보였어요. 72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72시간 만에 30년의 확신이 무너졌어요. 이 나라는 장난감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미국이 없으면 위험해지는 나라. 그건 사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가 없으면 미국도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태현에게 말했습니다. 김협력관,
고맙습니다. 제가 본 걸 워싱턴에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김태현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이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좋은 결과. 하지만 워싱턴에는 해리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다음 날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동료 보좌관이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웠어요. 캠벨, 해리슨 의원이 너 한국 갔다 온 거 알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로건이 알아낸 것 같아. 출장 기록을 뒤졌나 봐. 이를 갈았어요. 로건. 그 인간이 결국 찾아낸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해리슨 의원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의원 집무실에 들어가니 해리슨이 가죽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로건이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그 특유의 얇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캠벨, 한국 여행은 즐거웠나? 해리슨의 목소리가 낮고 느렸어요. 화가 나면 오히려 조용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원님, 미사일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출장이었습니다. 내가 동맹국 무기 검토는 불필요하다고 했을 텐데 현장 확인 없이 판단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리슨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뭘 봤나? 한국의 장난감 공장을? 장난감. 또 그 단어였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지만 저는 참았어요.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군사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해리슨이 로건과 눈을 마주쳤어요. 로건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미리 짜놓은 듯한 호흡이었어요. 좋아. 다음 주 비공개 청문회에서 보고해. 단, 거기서 한국산 도입안이 설득력이 없으면 이거는 영구히 종결이야. 그리고 캠벨, 자네 경력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실패하면 30년 경력이 끝난다는 뜻이었어요. 의원실을 나오면서 로건이 복도까지 따라왔습니다. 캠벨 보좌관, 청문회에 나오실 거면 단단히 준비하세요. 제가 의원님들 질문지를 좀 도와드릴 예정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덫이었습니다. 해리슨과 로건이 청문회를 이용해서 한국산 도입을 공개적으로 매장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까지 같이 매장하려고요. 질문지를 로건이 만든다. 그건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에 유리한 방향으로 질문이 짜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산의 약점만 집중 공격하도록 설계될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이 건물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쓰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국방 정책을 만들어 왔어요. 그 30년이 다음 주 청문회 하나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방공망에 구멍이 뚫려 있다. 미군 기지에 파편이 떨어지고 있다. 패트리어트는 바닥이 나고 새로 만드는데 2년이 걸린다. 그런데 바다 건너에 97% 명중률의 미사일이 있다. 이걸 가져오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뭐냐? 미국의 자존심, 방산업체의 매출? 미군 장병의 생명보다 중요한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천궁2 실전 데이터, 현무 미사일 재원, K9 생산 능력, K2 전차 성능, 고려아연 안티모니 기술,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팩트로, 숫자로. 제시카 박에게 전화했어요. 제시카, 천궁2 실전 영상 확보할 수 있어? 국방정보국 기밀 등급인데 청문회용이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줘. 그리고 패트리어트와의 성능 비교표, 가격 비교표, 납기 비교표 전부 만들어줘. 알겠습니다. 보좌관님,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해리슨 의원 측에서 저한테도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한국계니까 편향된 분석을 한 거 아니냐고요. 피가 끓어올랐어요. 한국계라서 편향됐다니. 제시카는 MIT 석사 출신의 국방부 정식 분석관이에요. 분석은 데이터로 하는 거지 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은 이상 분석관의 혈통은 상관없어. 전화를 끊고 사라 콜린스 의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의원님, 청문회 일정 아시죠? 알고 있어요. 해리슨이 덫을 놓은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합니다. 콜린스 의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캠벨,
혼자 싸우지 마세요. 내가 같이 있을 테니까. 그 한마디가 묘하게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청문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면서 빈틈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였어요. 해병대 상사로 다낭에서 복무했죠. 전쟁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딱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상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로버트, 한 가지만 기억해라. 전쟁에서 지는 건 적이 강해서가 아니야. 동맹을 무시해서 지는 거야.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베트남에서 미국이 어떻게 졌는지 몸으로 겪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동맹을 무시해서 진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해리슨이 이기는지, 데이터가 이기는지. 청문회장의 문이 열리면 돌아갈 수 없어요. 하트상원 빌딩 216호 청문회실. 오전 10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원석에 군사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 해리슨이 있었어요. 그 옆에 사라 콜린스 의원이 보였고요. 방청석에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로건은 해리슨 의원 뒤편 보좌관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의원들한테 건넬 질문지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당기자 삐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해리슨이 의사봉을 쳤어요. 오늘 비공개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캠벨 수석 보좌관의 해외 방산 체계 현지 조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느리고 낮았어요. 사냥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여유 같았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의원님들, 현재 미국의 패트리어트 비축량은 전쟁 전 대비 14%입니다. 레이시온 증산 일정은 24개월로 밀렸습니다. 5주 이내에 중동 방공망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내용이었어요. 의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지만 새로울 건 없었죠. 한국의 방공체계 천궁2가 현재 이란 전쟁에서 실전 운용 중입니다. 이 순간 해리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로건이 보좌관석에서 서류를 한 장 넘기는 게 보였습니다. 실전 명중률 97%. 동일 전장에서 패트리어트 PAC-3는 83%입니다. 숫자를 말하는 순간 청문회실이 술렁였어요. 의원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해리슨이 끼어들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캠벨, 그 데이터의 출처가 뭡니까? 국방정보국 확인 데이터입니다. 국방정보국, 내 누가 확인했는지 말해주시죠. 로건이 건넨 질문지 첫 번째. 데이터의 신뢰성을 흔드는 거였어요. 저는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DIA, 미사일 방어 분석과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번호를 읽어드릴까요? 해리슨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구체적인 보고서 번호까지 준비한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소. 이 분석을 담당한 분석관이 한국계 미국인 제시카 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혈통에 의한 편향 가능성은 없습니까?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혈통에 의한 편향. 국방부 분석관의 전문성을 인종으로 깎아내리다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지는 거였어요. 의원님, 제시카 박 분석관은 MIT 항공우주공학 석사 출신이며 국방부 무기체계 분석관으로 6년간 근무했습니다. 분석은 데이터로 하는 것이지 혈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DIA 내부 교차 검증을 거쳤고 검증 담당자의 국적과 인종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필요하십니까? 해리슨이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왔어요. 이번에는 텍사스 출신의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로건이 건넨 질문지 두 번째. 캠벨 보좌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 방산업체의 매출이 타격을 입습니다. 미국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중동에 미군 4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면 이 사람들이 미사일을 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매출과 4만 8천 명의 목숨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청문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의원이 입을 열지 못하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세 번째, 해리슨이 직접 나왔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캠벨, 한국산 미사일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미국 체계와 호환이 안 됩니다. 지휘 통제 체계가 다르고 데이터 링크가 다르고 군수 지원 체계가 전부 달라요. 이걸 실전 배치하려면 통합 작업에 몇 년이 걸릴 텐데 5주 안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건 진짜 핵심 질문이었어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미 답을 듣고 왔어요. 의원님, 천궁2는 설계 단계부터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와 호환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우디에 배치된 천궁2가 미군 조기 경보 체계와 이미 연동되어 실전 운용 중입니다. 통합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 인프라 활용 시 약 3주입니다. 3주. 해리슨의 얼굴이 굳었어요. 3주면 5주 데드라인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기로요. 의원님들, 말보다 눈으로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프로젝터에 영상을 띄웠어요. 중동 하늘의 야간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화면이에요. 화면 왼쪽에서 밝은 점 하나가 날아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이에요. 고도를 낮추면서 지상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또 다른 밝은 점이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천궁2 요격 미사일이었어요. 두 점이 가까워지더니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요격 성공. 3초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어요. 또 요격. 세 번째. 또 요격. 네 번째까지 연속으로 잡아냈습니다. 청문회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이 영상은 사우디 동부방공구역에서 촬영된 실제 교전 영상입니다. 4발 연속 요격. 이건 시험장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터예요. 그리고 이 미사일을 만든 나라는 핵무기가 한 발도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55년 전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버린 무기를 줍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젊은 과학자들이 설계도 한 장 없이 미국 미사일을 뜯어서 8년 동안 밤새 베꼈습니다. 미국이 족쇄를 채웠을 때 30년에 걸쳐서 그 족쇄를 풀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울산의 재련소에서는 50년 동안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져서 금을 캐냈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미국 국방부가 12조 원을 들고 찾아간 이유입니다. 창원의 공장에서는 독일이 3년 걸릴 전차를 4개월에 만들어서 유럽에 보내고 있어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이걸 장난감이라고 부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해리슨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해리슨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라 콜린스 의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천궁2를 긴급 도입할 경우 비용은 얼마입니까? 패트리어트 PAC3 한 기당 약 400만 달러입니다. 천궁2는 한 기당 약 350만 달러예요. 명중률은 더 높고 가격은 더 낮습니다. 콜린스 의원이 의원석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의원님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생존 문제예요. 중동에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바다 건너에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가져온다. 그건 의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청문회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의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게 보였습니다. 해리슨이 의사봉을 들었어요. 잠깐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건이 뒤에서 뭔가 속삭이려 했지만 해리슨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캠벨. 네, 의원님. 그 97%. 그게 사실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해리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해리슨이 의사봉을 내렸습니다. 표결에 붙입니다. 한국 방공체계 긴급 도입 검토안. 손이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콜린스 의원이 먼저 들었고 양쪽에서 손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5, 6, 7. 해리슨의 손이 마지막으로 올라갔어요. 입이 굳게 다물린 채였습니다. 만장일치. 저는 증인석에서 눈을 감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로건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얇은 미소가 없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서류 뭉치를 구기듯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 브리핑이 잡혔다고. 군사위원회 표결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배석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백악관 웨스트윙 상황실. 저는 이 방에 10번 넘게 들어가 봤지만 매번 긴장됩니다. 벽에 걸린 대통령 문장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스크린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뒤따랐어요. 대통령이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짧게 해. 핵심만.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패트리어트 비축 위기, 레이시온 증산 지연, 그리고 한국산 천궁2 긴급 도입안. 대통령이 스크린에 뜬 숫자를 봤어요. 패트리어트가 83%이고 한국산이 97%라고? 그렇습니다. 가격은 한국산이 더 쌉니다. 납기는 3주 안에 실전 배치 가능합니다. 트럼프가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손을 깍지 꼈어요. 그런데 왜 진작 안 갖고 왔어? 국방장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일부 의회 측에서 미국산 우선 정책을 주장하며 반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우선, 미국산이 83%인데 한국산이 97%야. 그게 우선이 아니라 열등이잖아.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한테 연락해. 천궁을 보내달라고. 많이. 70배가 아니라 100배를 달라고 해. 100배. 저는 손에 쥔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 집중됐어요. 한국이 이 정도 무기를 만든다는 걸 왜 나한테 이제야 보고하는 거야? 핵도 없이 세계 5위. 미사일 탄두가 9톤. 전차를 4개월에 50대. 이 나라 미쳤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한국과는 절대 전쟁하지 마. 지금부터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방산 파트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정책이 되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백악관을 나왔어요.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지만 상쾌했어요. 전화기를 꺼내서 제시카 박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시카. 됐어.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어. 천궁2 긴급 도입.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방산 파트너라고 했어. 제시카가 전화 너머에서 깊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좌관님,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내가 그 보고서를 안 가져왔으면 이 모든 게 없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걸었어요. 백악관에서 상원 빌딩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그날은 30분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55년 전 대전의 허벌판에서 30도 안 된 과학자들이 남의 미사일을 뜯어서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 한 장 없이 8년을 매달렸어요. 성공한 날 집에 돌아가서도 가족한테 한마디 못했어요. 기밀이었으니까. 아내가 오늘 뭐 했냐고 물었을 때 그냥 이랬어요. 그게 전부였던 사람들. 울산의 재련소에서 50년 동안 쓰레기를 뒤지던 기술자들. 형광등 아래서 돋보기를 들고 찌꺼기 성분표를 채워 넣던 손. 그 손에 금속 가루가 끼어 있었을 거예요. 퇴근하고 저녁 밥상에 앉아서도 손톱 사이에 검은 때를 못 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50년이 미국 국방부를 울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창원의 공장에서 새벽 4시에 용접 불꽃을 튀기던 사람. 밤 11시에 전차 표면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며 울퉁한 데가 없는지 확인하던 사람. 시험 주행장에서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사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저는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모를 거예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오늘 백악관에서 나온 그 말도 없었습니다. 한국과는 절대 전쟁하지 마라. 그 말이 나온 건 대통령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55년 동안 이름 없는 사람들이 묵묵히 만들어낸 것들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돌아와서 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건 적이 강해서가 아니야. 동맹을 무시해서 지는 거야.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미국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72시간을 보내고 나서 알았어요. 이 나라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자기 힘으로 답을 찾아온 나라였어요. 총 못 만들 때는 남의 총을 뜯어서 베었고, 족쇄가 채워지면 30년을 갈아서 끊었고, 쓰레기라고 버릴 때 50년을 뒤져서 금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대전의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무기가 설계되고 있을 거예요. 울산의 재련소에서는 찌꺼기에서 또 다른 보석을 찾고 있을 거고요. 창원의 공장에서는 새벽 용접 불꽃이 튀고 있을 겁니다. 이 나라를 만든 건 대단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대 앞에 서고 현미경을 들고 돋보기를 쓰고 용접 마스크를 내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세계 5위의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상원 빌딩 계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한국에 남겨둔 김태현 협력관의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김 협력관,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습니다. 한국에 이름 없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김태현다웠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았어요. 대단한 일을 하고도 그냥 일했어요.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상원 빌딩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올랐던 계단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달랐어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어요. 30년 동안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그 무게. 72시간 만에 무너짐 확신의 잔해.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배운 것의 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거대한 군대가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이를 악물고 자기 힘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72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핵 한 발 없이 세계 5위를 만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